딱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면 아주 효율적일 텐데 왜 굳이 많이 만들어서 가지치기라는 걸 꼭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왜 필요할까? 가지치기의 대원칙은 그 시냅스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 포인트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네트워크는 살려둡니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회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라냅니다. 바로 이 가지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전체 가지치기의 거의 70% 이상이 전두엽에서 일어난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걸까를 이 10대라는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때죠. 그 시기는 어떤 때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권위에 대한 반항과 도전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부모님께 순응하는 착한 아이였다면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는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청소년들끼리의 끼리끼리의 문화, 즉 하위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간에 자기들만의 소통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아이콘 중에는 복장도 있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한 줄에 쭉 앉아 있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복장, 음악, 습관, TV 프로그램, 그들의 언어 사용 이런 것들 다 도전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는 것이 이 하이 문화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들과 얘기할 때 요즘에 어떨 때는 가끔 어떤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갓생 이런 말은 사실 저는 이번에 청소년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청소년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청소년들의 하위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두 가지, 아이들은 10대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다. 그리고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 이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10대 뇌 발달의 특징은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특징입니다. 이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과잉 생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발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신경세포와 시냅스, 신경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에 노출시키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시냅스는 살려두고 활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시냅스는 잘라내는 가지치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언뜻 보기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딱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면 아주 효율적일 텐데 왜 굳이 많이 만들어서 경험 속에서 가지치기라는 걸 꼭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왜 필요할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 현상이야말로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장 그 환경에 적합한 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고 저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적응적인 뇌가 만들어지는 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뇌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인간이 영장류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장류가 되고 결국 우리 지구라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그런 종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진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치기의 대원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얼마나 그 네트워크, 그 시냅스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 포인트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네트워크는 살려둡니다. 더 살려둔 뒤에는 더 많은 다른 네트워크와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죠. 더 많은 시냅스를 만들어내서 중심 시냅스, 중심 네트워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들은 우리 브레인이 판단을 하기를 이거는 환경을 적응하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회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라냅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진 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불필요한 소음, 노이즈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회로로서 전체 브레인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냅스를 가지고 생존해 나가는 그런 어른으로 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지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대한 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윗줄은 아동기에 일어나는 가지치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로 분홍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가지치기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부위들을 표시한 것인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운동, 감각, 시각, 우리들의 감각적인 부분과 운동 관련된 부분들의 대뇌 피질에서 가장 많은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그 뜻은 뭘까요? 태어나서 처음 3년 그리고 6년 이 이상의 시기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시기는 그러한 감각과 운동 그리고 감각과 운동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 때 많은 학습도 이루어지고 합니다만 우리 뇌 발달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시지각적 협응 능력 그리고 감각 통합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운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적 코디네이션 능력 또 신체적 기능과 파워를 늘려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가장 적합하도록 가지치기가 일어나서 가지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어른 수준의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끝난 뇌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위들이 이제 가지치기가 일어나서 아동기 때는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예술 활동,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리고 활발한 놀이를 통해서 시지각적 협응 능력과 상호작용 능력, 동시에 사회성 관련된 발달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 가지치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청소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청소년이 되는 순간부터 전두엽의 가지치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 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을 보십시오. 다 어디에 몰려 있죠? 앞쪽 뇌에 몰려 있습니다. 모두 전두엽입니다. 즉 전체 가지치기의 거의 70% 이상이 전두엽에서 일어난다. 전두엽은 크게 인간의 고위 인지 기능과 인간의 고도의 사회성 부분,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정교한 조절 능력, 특히 그 중에서도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전두엽입니다. 동시에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통합적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 또 자기가 하는 현재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측 능력, 이것도 전두엽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전두엽은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부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부분이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청소년기 때에는 정말로 아이들이 요 능력에 있어서 취약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일시적으로 이 청소년 시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노, 시기심 이런 게 많아져요. 컨트롤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충동성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왜? 충동 조절과 관련된 전두엽 부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완성이 되면 완벽한 효율적인 뇌가 되는 거지만 가지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의 가지치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10대 초반부터 10대 중반까지가 이런 사회적 기능이나 감정의 조절 기능이나 충동 조절 기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보다 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더 낮은 기능을 보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감정적 조절을 못하니까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아지고요.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기 몰입적인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자기 주장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죠. 청소년기 10대 초반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남성 호르몬이 엄청난 속도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 0세부터 조금씩 올라오던 게 1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까지 정말 기울기가 거의 90도처럼 보이죠. 엄청난 속도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이한테 영향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속도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변화에 대한 적응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빨리 변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변화가 훨씬 더 빨라지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적응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성호르몬 좀 남성 호르몬 좀 늘어난다는 게 무슨 문제일까?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 이 성호르몬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남성 호르몬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위에 자극을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부위는 편도액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바로 인간이 생존과 관련된 공포, 불안, 그리고 공격성 이런 것을 조절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예요. 그 부위를 이 남성 호르몬이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 조절이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공포, 불안을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조절이 훨씬 더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전두엽에 가지치기 때문에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 호르몬이 이런 식으로 예민성을 증가시키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양쪽의 어려움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가지치기의 증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공포와 불안이 더 많이 느껴지고 쉽게 공격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서열과 위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시기란 말을 많이 써요. 낮에는 학교에서 칸트의 철학책에 대해서 토론하던 아이가 집에 가면 엄마한테 자기가 원하는 반찬을 해주지 않았다고 밥투정과 짜증을 부리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뭐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거를 토론하는 걸 즐겨하던 그런 능력 있고 아주 브라이트한 아이가 어느 순간 4살, 5살 때 하던 그런 어린 행동들을 엄마 앞에서 조절하지 못하고 막 쏟아붓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숙한 전두엽, 예민한 편도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뇌발달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식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이 아이들의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예민성을 증가시키는 조건을 갖게 됐구나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요. 네, 우리 10대 아이들 참 안 됐구나 하는 그런 측은지심이 생기시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측은지심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이들이 좀 불손한 태도를 보여도 그 불손한 태도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자꾸 힘들어하는 마음 속에서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걸까를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아이들의 생각과 2020년과 21년 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의 생각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대 친구들의 내용 중에 대부분은 갓생하고 공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 내가 ADHD인 것 같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또 늘어났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다. 들켜서 망했다. 들키는 바람에 엄마가 나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신다. 부모님들도 처음 겪어보는 자녀를 보시면서 많이 놀라시고 결국 선택은 아이가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또 특수한 상황이 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이 코로나 사태하고도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만큼 이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과중한 이런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근데 저는 해외를 다니고 그 동북아시아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중에 가장 심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적 줄 세우기와 1등에 대한 추구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협동은 오히려 같이 절하되어 있는 상태다. 아이들이 경쟁적인 관계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 우리 10대들이 이 코로나 19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한 4천만 건 정도의 소셜 미디어를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10대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리를 해봤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트위터 이런 데서 나이에 맞게 다 조사를 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20년에 들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쓰는 문서 양이 벌써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트위터 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라인 세상에 그렇죠. 대면 수업이 사라지고 비대면 수업 늘어나고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온라인 프로그램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접근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2019년도에 아이들의 생각과 2020년과 21년 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의 생각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라는 말과 갓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갓생이라는 건 사실 제가 잘 몰랐던 용어인데 이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이 갓생의 빈도가 증가되는 걸 봤거든요. 언급량이 거의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갓생은 무엇인가? 저는 갓 플러스 인생의 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어떤 신과 같은 경지에서 여유 있게 생활하는 걸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갓생은 자기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열심히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그런 자기의 생활을 칭찬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10대 친구들의 내용 중에 대부분은 갓생하고 공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갓생하고 대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의미는 뭐냐?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코로나 이후에 2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떤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집중이 안 된다. 내가 ADHD인 것 같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ADHD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사실 저는 10대 아이들이 이 ADHD라는 병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마 그 아이들끼리의 커뮤니티나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 훨씬 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하고 나가셨는데 도대체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굉장히 많고
선생님에 대한 비난이나 수업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탓을 하는 것이 내가 주의력 결핍인가 봐, 내가 ADHD인가 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을 찾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집단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4천만 건의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갓생을 꿈꾸지만 집중력의 부재 때문에 고통받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또 늘어났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정서적인 어떤 힘든 감정을 느끼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걸 택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부모님께는 다소 실망스러운 얘기가 될 텐데요. 많은 아이들의 트위터나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모님께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19년에 비해서 20년, 21년으로 넘어오면서 부모님도 힘들어졌다는 걸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어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게 있고요. 또 자기의 힘든 감정이나 이런 힘든 문제들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부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다라는 말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말해도 소용없다, 들키기 싫다 이런 말들도 이 아까 말씀드린 우울, 불안, 공황장애 그리고 ADHD 이런 키워드들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키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가깝게 자기의 문제를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자해를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사진이나 또는 자해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그건 2015년, 16년, 17년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자해에 대한 언급이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되다가 19년 말부터 급속도로 20년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속도, 더 많은 양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는 자기가 자해를 한 상처를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동병상련하는 함께 느끼는 그런 공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대신에 부모님들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다. 들켜서 망했다. 들키는 바람에 엄마가 나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신다. 이런 식의 언급들도 같이 늘어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처음 겪어보는 자녀의 자해를 보시면서 많이 놀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지지나 또는 수용이나 또는 치료적인 연결이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무조건 그걸 비난하시고 혼을 내시는 쪽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치료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아이들끼리 자해를 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아이들끼리 어떤 SNS 소통이 늘어나는 그래서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우리 정신건강 문제가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기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그런 문제로 연결되기 쉬운 조건이 돼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가 위기와 기회를 경험하는 시기인데 위기에 대한 측면이 더 많이 커지고 말았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부모님과 우리 10대를 함께 놓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죠? 뇌발달에서의 전두엽의 가지치기, 성호르몬의 요동, 거기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갈등이 증가되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정서적인 문제나 다양한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인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 때 보이는 모습들 중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태도가 많이 달라지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엄마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대화도 딱 단절되고 별로 말도 안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말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도가 불손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태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하는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는 소통에 역점을 두신다면 훨씬 더 나은 관계와 소통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의사소통을 할 때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싸움, 토론이 이제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청소년기부터 본격적인 자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태도가 불손하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잘 싸우는 어른, 잘 싸우는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싸운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누가 이기고 억누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3의 길을 찾는 그 과정으로서의 싸움, 그것이 바로 잘 싸우는 싸움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아이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완성되죠. 아이들과의 토론 속에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세 가지 키워드는 공감, 그리고 토론을 통한 변화, 마지막으로 격려. 이렇게 마무리가 됐길 바랍니다. 즉 일단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공감을 해주시고 충분하게 서로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이한테 되돌려 주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뭘 하자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디 가자고 해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려운 거 없냐고 물어봐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여튼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아주 보편적인 이제 아이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됩니다. 이것도 응원해 주시길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정권은 아이한테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아무리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그런 좋은 뭐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요. 결국 선택은 아이가 합니다. 결정권은 우리 아이한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정말 알아서 할 게를 일단 존중해 주시라.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반항이나 침묵, 무시 이런 것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서 응원하면서 뒤에서 격려해 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좁은 눈을 갖지만 않도록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부드럽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적절한 가이드의 역할, 여행 가이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결국 선택은 그 아이한테 맡기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도 가장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 그리고 좋지 않은 싸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문화 활동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들을 우리 부모님도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그 게임 속에서 새로운 메타버스가 변화되는 경험들을 아이와 함께 탐색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게임을 못하게만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온라인 게임에서 신선한 경험들을 우리 부모님이 함께 나누시면 오히려 즐거운 놀이로서 아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